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세상에 상식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충남 서천에서 한산 모시축제가 열렸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다녀가고 다음 날 천공이 현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천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경찰 간부까지 천공을 극진히 모셨다고 하는군요. 천공이 뭔데 군수가 영접을 합니까? 그것도 부군수까지 이끌고. 군수 해명이 더 황당합니다. 천공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지역 주민이 천공이란 분이 오셨는데 차 한잔 해도 될까요? 해서 차 한잔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군수의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은 김장자매 철인 형제 나오시는 날이죠.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국회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은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장진보 철인 보수. 보수 맞아요? 보수 아닙니까? 참칭이라고 자꾸 그러던데. 그건 이제 그 얘기 한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오늘은 좀 얼굴이 좋으십니다. 예, 요즘 좀 운동을 좀 해갖고. 잘하셨습니다. 상식적인 세상 만들어 가려면 운동도 열심히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가 선정해서 두 분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정이 되시면 저희 스픽스에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 공유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37만 9천 명, 이제 38만 명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100만 명 정어리 때 저희가 다 이렇게 합쳐지면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참 어렵네요. 오늘 우리 남자친구 상식이님 나오셨는가요? 이따가 댓글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상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 먼저 서천 군수가 천공을 모셨다.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그냥 단순히 오셨다고 해서 차 한잔 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이 딱 찍힌 게 있어요. 한번 천공이 충남 서천군에서 열린 한산 모시축제 현장을 갔을 때 국민의힘 소속 김기웅 서천 군수가 옆에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 모습이네요. 한눈에 봐도 천공이죠. 천공 나도 아는데 직접은 못 봤습니다만 서천 군수 뒤에 서 있는 분이 국민의힘 소속 김기웅 서천 군수 맞지요? 신인규 변호사 혹시 알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저 군수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처음 보는 분이긴 한데요. 예. 예.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데. 예, 저렇게 뒤에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되게 저런 걸 수행이라고 하죠. 우리가 군수는 몰라도 천공은 알잖아요. 천공을 모르는 분이 있다는 게 좀 사실 좀 놀랍긴 하네요. 일단 저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나는 천공을 모른다. 누군지 모르는데 주민이 와서 천공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해서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그 전날 김건희 여사가 방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강원도 갔을 때 그 같은 날 또 강원도에 나타나고 이게 무슨 뭐 대통령 책사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군수한테 뭐라고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천공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사실상 확연히 드러난 꼴이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에 있는 용산에서 천공을 아주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했다면 천공이 어디를 가든 공직자가 나서서 천공을 영접하고 같이 차 마시고 이렇게 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서천 군수도 문제지만 지금 핵심적으로 문제는 천공을 대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다. 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유정 의원. 천공이 왔는데 나 안 만날란다.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서천 군수가 보통 배짱으로 그렇게 하긴 좀 어려웠겠죠. 서천 군수가 짠하네. 아니 주민이 뽑은 군수가 천공을 지금 수행하는 듯한 그런 사진이 이렇게 지금 찍힌 모양새인데 그 변명도 조금 안쓰럽고요. 모시 옷을 평소에 즐겨 입는다는 것을 전문가들의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한 10년간 또 모시 뭐 행사하고 이럴 때마다 뭐 사러 오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시 축제에 간 모든 사람들 군수형 만나서 저렇게 경찰서장이랑 다 같이 만나갖고 앉아서 차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군수나 부군수가 이렇게 우리 가도 수행을 해줍니까? 일반인이 가도 모시 사러 가면? 그러니까 애초에 그 김건희 여사 팬카페 논란이 있었을 때 한참 논란이 막 이렇게 있다가 관계없다라고 한번 끊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조금 잠잠해지고 있어요.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관계없다 이렇게 끊어주니까 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천공 논란은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 천공이 그 대통령 일정 가는 곳마다 목격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뭐 이번 그 김건희 여사 갔던 모시 축제만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근데 관저 뭐 그 선정할 때 개입 논란 이런 걸로 지금 김종대 레이더의 우리 김종대 의원도 계속 지금 뭐 조사받고 수사받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사자인 천공은 실제로 그냥 서면 조사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인가 갸우뚱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대통령실에서는 지난번 팬카페 때처럼 관계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정리를 해서 국민들이 이런 일에 그냥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지 못하는 건지. 근데 의혹에 대해서 꼬리를 물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자치단체 군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향사님, 서천 군수가 나도 모실까요? 모시옷 많이 입는 사람 모신다는데. 그러게요. 바이라이프님, 이제 대놓고 나다니네. 김정말 이뻐요님, 저 군수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막걸리는 화순군 동복 막걸리가 최고야. 그쪽에 사시는 모양인데 전부 다 자기 고향 막걸리가 최고라고 하죠. 또 고흥에 사시는 분은 고흥 동강 막걸리가 최고라고 또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아, 이분이 저를 혼내셨습니다. 오순희님, 짠한 건 군수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아, 그렇죠. 제가 지금 그 군수 입장도 난감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향산이 내가 아는 향산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진짜로 모시옷을 많이 입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럼 모시옷 입고 가시면은 또 군수, 군수가- 부군수, 경찰 간부 다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김철근 실장 말씀하셨지만 지난 9일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이 열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 참석했는데 거기에 나타나고 그 다음날 서천에서 열린 한산 모시축제 현장 나타났는데 9일날 김건희 여사가 거기 다녀갔다는 거 아니에요? 장혜미 변호사 네. 이걸 다 우연으로 볼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런 건 우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이 가는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갔던 곳에 간다라고 봐야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기괴해요. 아,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무속인이
지자체 군수의 의전을 받고 수행을 받고 더더군다나 그 해명은 말이나 됩니까?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아, 몰랐다. 뭐 모시옷을 입은 사람이라 뭐 같이 티타임 정도를 했다? 아, 이 군수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정권의 실세인 걸 아는구나. 그래서 뭔가 우리 지역 행사에 왔을 때 선을 대고 싶어 했고 그것이 드러나니까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게 더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군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이 문화 시연 행사를 하는데 지금 천공이 왔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아 그래? 라고 해서 간 다음에 같이 이 지역 주민들, 관광객분들 있는 자리를 빠져나가서 조용한 카페로 옮겨간 거죠. 부군수 경찰 간부와 함께요. 그러면 이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뭔가를 감지하고 아는 거죠. 국민의힘 소속분들은 이 정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지역에 왔을 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기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네. 발 달린 사람이 뭐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만은 왜 갔을까요? 아마 본인의 영향력을 좀 과시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도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천공을 목격했다 이런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 어떤 진위 여부는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일부러 간다라고 봐야죠. 일부러 간다. 대통령이 간 다음엔 천공이 나타나네. 본인이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내가 이 정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이런 행보로, 걸음으로, 가는 장소로 이런 걸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신윤규 변호사 혹시요 예. 가짜 이강석 사건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예. 1957년에 일어난 일이라서 알기가 어려워.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붕 아들. 가짜 이강석 사건이라는 거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 사건인데 1957년이면은 이승만 정권 때입니다.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회의장인가 부의장인가 했던 이기붕이 있어요. 나중에 부통령했죠. 거기 아들을 양자로 들여요. 그 이기붕 의장의 아들이 이강석인데 이제 원래는 좀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서로 효령대군, 양녕대군 파도 다르고 그렇게 따지면 막 아들이 아니고 손자가 막 돼버리고 그리고 그때 민법에 장남은 양자로 드릴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갈 수가 없는 건데 이기붕이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이 돼버린 거니까 그 위세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강석을 사칭한 사람이 경상북도 경주에 나타나서 제가 그 사건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1957년 8월 30일 경주에 갑자기 자신을 이강석이라고 칭하는 청년이 나타났다. 이 청년은 경주경찰서에 들어와 아버지의 밀명으로 풍수의 피해 상황과 공무원들의 기강을 알아보려고 왔다고 말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에 이인갑 당시 경주경찰서장은 물론 연락을 받은 김교식 당시 경주시장까지 버선발로 뛰어와서 새파랗게 어린 자식벌 되는 청년에게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왕림하시니 광영이옵니다 라면서 극존칭을 써가면서 극진히 대접했다. 이인갑은 이 청년을 극진히 대접하고 경호차까지 내서 경주 일대를 둘러보게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지역 유지들한테 수재 의연금 좀 내라고 눈치를 주고 그래서 알아서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여기서 해먹고 끝났으면 됐을 텐데 이제 또 재미를 보고 대구까지 가요. 대구에 갔는데 그때 마침 경상북도 도지사가 이강석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들통이 난 거죠. 유명했던 사건인데 그 사건 생각 안 납니까? 뭐 저는 그 이강석 사건까지는 너무 멀어서 제가 생각을 못했지만은 저는 이 천공 논란을 보면서 우리 역사에도 늘 이런 비선 논란이 있었거든요. 뭐 가장 생각나는 사람들이 뭐 전두환 시절에 뭐 장세동 아니면은 뭐 박철원,
50형 황태자, 60형 황태자죠. 황태자. 그 박철호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고, 그리고 YS 때는 소통령 이제 김현철 씨죠, 차남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 만사 형통 이래가지고 이상득 의원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비선이 하도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탄핵으로 연결이 된 도화선이 됐는데, 당시에도 이제 그 박관천 씨의 그 문건에 보면은 권력 서열 순위가 나오잖아요.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국민들께서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전 이제 천공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가 그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권력에는 비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 비선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라고 보는데,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윤핵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윤핵관들은 그래도 정치인들이 비선을 하니까 뭐 문제는 있지만은 좀 그나마 비난 가능성을 줄였는데, 이 천공은요, 무속인도 아니고 뭐 정체를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향력은 엄청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요, 군수랑 바로 맞닿아서 차를 마시고 있고, 예. 천공 바로 옆자리에는 요즘 계급이 2개가 붙어 있는데, 예,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 계급이 말씀이죠? 2개, 예, 계급이 예. 2개 붙어 있는데 2개면은요, 이게 지금 서천경찰서잖아요. 순경이 2개인데 순경은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 군수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요. 그러면은 무궁화겠죠. 최소한 경감입니다. 예. 경감. 그리고 그 이상은 아니죠. 왜냐면은 서천경찰서장이 이제 총경 이하기 예. 때문에 그 위는 아니니까, 그럼 딱 보면 경감이거든요. 근데 경감이면은 경찰에서 상당히 중간 간부고, 서천경찰서로 치면은 고위 간부입니다. 근데 고위 간부 경찰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뭐 서천 군수님은 몰랐다고 하지만 저는 저 경감님은 천공인지 알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아는 거를 모른다고 하니까 더 뭐가 찔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이런 식으로 천공이라는 사람이 회자되는 것 자체가 이 정부에 있어서 상당한 저는 위험 요인이다, 시한폭탄 같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진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경찰 간부 뒤에 선글라스 쓰고 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뭐 요원들 경호원인가?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제 경찰 사복 경찰일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관계자들일 텐데, 근데 저는 좀 앉은 자리를 보시면 사복경찰 자세 아니에요. 저거 천공 경호원 같이 보여. 천공의 경호원일 사설. 수도 있겠네요. 네. 사설 경호원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근데 지금 김주정 의원 딱 이렇게 보면은 뭐 훈시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우연히 한산 모시를 그 좋아하는 방문한 내 지역을 방문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거의 지금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는 자세로 차를 타고 앉아서 군수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이고 참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김영기님 천공 용산 사무실 준비해야지요. 라불라부님 줄리가 가라고 했다에 백운기 손가락 건다. 아니 왜 남의 손가락을? 일배 사냥꾼님 예수님도 까불면 죽는다는 전광훈과 천공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런 생각도 하십니까? 수호천사님 우연이 아니고 당연입니다. 이은주님 앵커님 남자친구 상식이님은 오늘까지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 입장 못하십니다. 오늘 뭐 시험 보시는군요. 우리 이 애청자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동정을 알아요. 오늘 일정까지 하신 정도에. 정말 이게 저는 좀 두려워요, 장유미 변호사. 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터져요. 그럴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두렵고 한편으론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위정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국민들께 보여주는 모습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제가 천공 유튜브를 한번 짧게지만 본 적이 있어요. 누가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수 진영에 소속돼 있으신 분인데 너무 이런 표현 그러지만 하찮다는 이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뭔가 내공이 있거나 깊이가 있거나 그렇다면 최소한 종교적으로도 뭔가 담아내고 있는 그런 언사가 아니에요. 약간 시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을 도포를 입고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사람들을 호도한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안팎에선 물론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 준비할 때
때도 문제가 그때부터 있어 왔었죠. 리스크라고 감지한 겁니다. 이 참모들은요, 청문회를 준비했던 사람들은요,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런 답변이 들어왔다라는 풍문이 있죠. 너도 한번 봐라. 믿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대통령이 그 영향력 하에 전혀 속해 있지 않다라고, 천공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천공이란 사람의 수준이 어떠합니까? 국정에 대해서 논하고 좌문하고 조언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 그 그림자가 어떻든 비친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는 그 공식 일정에 막 본인의 모습을 보인다. 저는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퇴행할 수 있구나라는 모습에 좀 참담합니다. 우리가 지금 천공을 걱정하고 이런 일에 좀 민감한 게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할 만한 일이 없으면 뭐 그냥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손바닥 왕자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그리고 또 그 관저 그것도 지금 뭐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뭐 끝나버렸는데 오히려 지금 그거를 발설했다고 당시 국방부 대변인 김종대 전 의원 지금 오히려 역으로 지금 당하게 생겼는데 서천 군수 해명도 꼭 그렇게밖에 못할까? 몰랐다고 그러면은 그게 믿어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좀 당황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 이 사진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조용한 카페나 이런 데로 갔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이 돼서 이게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될 거라고 서천 군수는 생각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는 최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국정농단의 비선 실세라고 했던 최순실 씨는 숨기려고 했어요. 본인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고 가능하면 남들이 모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천공이라는 이 사람은 즐기는 것 같아요. 이른바 내가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리고 오래된 사이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걸 대중들한테 은연중에 알리는 굳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또 모양이 특이하잖아요. 수염 쫙 기르고 누구나 보면 저 사람은 천공이다. 이걸 다 알 수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왕자 논란서부터 여러 그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총장 시절에도 천공의 존재를 알았다고 해요. 검사들이 알아서 가까운 검사들이 가서 얘기도 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다는 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천공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은 이 관계가 국민들에게 이미 다 알려졌어요. 청문회 때, 아니, 토론회 있잖아요. 후보 토론회 때. 후보 토론회 때도 아마 유승민 의원하고 이 문제로 굉장히 다퉜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국민들도 이 천공의 존재를 그때부터 쭉 알고 있었던 건데, 예. 제가 보기엔 이거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닌 거 있잖아요.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저는 이거 우리 사회가 따져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우연에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일단은 고시 공부를 오래 하잖아요. 구수했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럼 구수 정도 하면요. 저도 이제 고시 공부 오래 했던 형님들 많이 아는데 보통 점집을 많이 갑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 점 보는 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본인이 선택대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전제를 깔고 김건희 여사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김건희 여사 스스로 본인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거에 관심 많다라고 얘기를 한 게 우리 국민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여기다 왕자 새긴 게 나왔죠. 이것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네 번째, 지금 천공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증거까지 있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이 이 정도 되면요.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근데 선을 안 긋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부정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정도 안 했지만 부정도 못한다는 뜻은 연관성이 의심이 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지금 이 부분을 안 묻고 안 따져 묻는데요. 전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이 이런 사진까지 나왔고 군수가 대동하지 않았습니까? 전 따져 물어야 된다. 그 대답을 받아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정을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제어 컨트롤도 못하는지도 몰라요.
국제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신나님,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여기 시간 저녁 10시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자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양동열님, 캐나다에서도 잘 듣고 있네요.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제가 댓글 소개 못 해드렸는데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캐나다에서 또 이렇게 많이 천공이 글로벌 아젠다가 글로벌 이 비주얼을 우리가 모르기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걱정입니다. 천공을 모르면 참 그것도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자, 오늘 상식이 주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상식인가? 그걸 또 그렇게 모시는 게 상식인가? 그렇게 해서 그걸 또 모르고 있었는데 뭐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만난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또 한 가지요. 우리 상식을 의심하는 것.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으로 석방이 됐죠. 근데 지금 출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장유미 변호사 네. 일단 보석으로 석방됐고 형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월급 나오죠. 월급 나오는 거죠. 이게 한 1000만 원 직무가 집행된 뭐 거 넘는다고 아니니까요. 그러던데요. 예,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오고 구청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은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누리고 있는 거고요, 현재.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뭐 나와서도 뭐 병원에 간다, 뭐 한다, 또 뭐 휴가 내고 막 이렇게 계속 그러는데 나올 때 이유가 뭐 공황장애인가 그거였습니까? 네, 본인이 보석을 신청할 때는요. 저희가 임의적 보석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해서 요건이 되면은 법원이 기계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뭐 여러 이야기를 쓰기 마련인데 그 중에 한 사유로 본인이 사실상 이게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공황장애가 있고 도저히 구금 이 수형 생활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좀 내보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구속 재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할 때는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법원이 조건을 달아서 풀어주기는 했는데 본인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도저히 수용 생활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니 저 좀 빼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딱 복귀를 해서는 업무를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유족분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없이 나 유족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지금 풀려난 게 과연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하시거나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뭐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근데 신인규 변호사 네. 이제 뭐 이태원 유가족도 만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출근도 지금 슬그머니 정문으로 안 하고 어디로 막 다니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출근해서 업무에 복귀했는데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파악을 못 한대요. 저는 박희영 구청장 전 자격이 없고 이미 다 자격을 상실해버렸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박희영 청장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이태원 유가족들의 분노, 그것도 분노지만은 또 용산구청에 있는 공직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희영 총장의 이런 그 오만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계속 끊임없는 수렁으로 좀 빠져가고 있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과거에 우리가 뭐 대형 참사가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례를 설명드리면 이주영 해수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것도 내 탓이면서 공직자의 모범을 보였다 생각하는데 팽목항에 가서 유족들 다 다독이고 끝까지 수습하면서 진정성 있게 하고 이분이 자리를 비우셨거든요. 그러면 이태원 참사와 비교하면 이주영 장관은 뭡니까? 근데 지금 저는 공직자들이 너무 뻔뻔해진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정치적 책임은 없나 봐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대법원까지 기다리겠다는데요. 보통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려면 그 임기 4년 다 지납니다. 그럼 자기 임기 채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그 첫 단추가 지금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못 느끼는 이런 뻔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 이분들부터 공적 사회에서 퇴출하는 것이 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발점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철근 실장 지금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곤란해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단체장일 경우에는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10월에 하필이면. 예.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를 들면 지금 사퇴를 하게 되면 10월 재보선을 하게 돼 있죠. 지금 하나가 확정된 게 강서구청장은 확정이 돼 있고 용산구청장이 만에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게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태원 그 상황이 전부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나오겠죠. 책임 문제,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정치적 책임, 뭐 정부적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마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긴 하나 권영세 의원, 권영세 장관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의적으로 사퇴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용산에 있는 게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잖아요. 그래 대통령실과 관저가 다 용산에 있는데 대통령실도 좀 곤란할 지점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시위하고 이런 게 많을 텐데 그럼 결국 그 구청이 관리 감독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협조가 될 것이냐 이 여부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총선까지 갈 것도 없죠. 당장 10월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10월 29일이 참사가 일어난 날 아닙니까? 네.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결국에는 159명의 생떼 같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참사였는데 결국 지금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줄줄이 지금 그나마 꼬리 자르기 형태로 밑에 있는 용산구청장, 그다음에 용산서장 그 정도 가지고 이걸 무마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줄줄이 다 보석으로 나오게 생겼거든요. 나와서 지금 재판받을 그럴 상황이 돼버려서 구속기간 만료로 결국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돼버린 거죠. 행안부 장관은 지금 뭐 헌재 이거를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의 이런 참사 앞에서도 대통령 이하 어느 누구 공직자 하나도 결국엔 책임지는 사람 없이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사람 없이 이렇게 지금 끝내려고 하는 이 정권의 말로도 결국 좋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아마 인터내셔널 몰상식 하면은 4강 안에 들어갈걸요.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헬로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책임 느끼는 거면 마음의 책임을 느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아까 김철근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국민의힘의 그런 전략적인 뭐 생각들 이걸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지 한번 숨기겠다는 건데 저는 그 자체가 정략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참 문제가 많고 박희영 구청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분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그리고 위에서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을 안 지는데 아니, 나는 요만한 권한이 있는데 내가 왜 책임져야 돼? 내가 왜 이거 독박 써야 돼? 라고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윗물이 맑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랫물이 다 고여서 썩어간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을 한번 면피하잖아요. 지금 회초리로 맞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묻고 넘어가면요, 이제 몽둥이로 맞습니다. 근데 몽둥이도 이제 그냥 몽둥이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께서 그 몽둥이에다가 철근도 더 감아서 때릴 수도 있어요. 철근. 그래서 라임을 좀 살려봤습니다. 강력하겠는데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수류탄 막자 그러면은 이제 원자탄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것은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요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얘기하니까 또 천공 생각나네요. 그때 천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뭐 우리나라 국군이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뭐 젊은이들을 무슨 희생양, 재물 이런 개념으로 언급했던 기억이 양적으로 납니다. 많은 뭐 이런 취지 예. 이야기를 해서 그런 얘기도 아, 그건 얘기도 아니고 네. 참 떠버린 건데. 말로 꺼내기조차도 어려운 상황.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사퇴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그러면 주민 소환할 수 있지 않나요? 주민 소환제 주민 얘기가 소환이요. 예. 그게 임기 1년 이내에는 못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아. 그래서 임기 개시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예. 7월 1일이 지나면 주민 소환을 할 수가 있죠. 예. 일부 용산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아마 그런 걸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근데 주민 소환 요건이 쉽지가 않아요. 예. 지금 보니까 15% 예, 지역 유권자 15% 동의를 예, 받아서 동의를 청구하고 받고 3분의 1 유권자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서 과반수 찬성해야 가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유권자 15% 동의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는 받는데 이제 33% 투표율이 33%가 나와야 되니까 예. 그 휴일도 아니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 30 몇 프로 나왔어요? 50% 조금 안 됐죠. 예. 그래도 지금 이 정도로 국민들 감정을 자극하고 열받아 놓게 했으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사실 싶은데요. 이게 그 당시 오세훈 시장 때 무상급식 투표할 때 개표도 못했잖아요. 열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철근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요건이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태원 참사가 가지는 특수성,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책임 정치가 완전히 실종과 지금 정치가 사망 상태로 넘어가는 이런 시점 속에서는 저는 주민들께서 하신다 그러면은 전 충분히 이것은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이제 또 다 듣게 됩니다. 지금 방통위원장 이동관 특보 사실상 내정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거 임명하면은 정말 큰일 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이요? 상식적인 사람이 지금 방통위원장 되면은 안 된다. 말이 됩니까? 아니 아무리 상식이 무너졌다고 상식적인 사람은 방통위원장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직접 들어보십시오. 지금 합리적인 인사가 방통위에 가서 한다고 해도 지금 상당히 기존에 계속 그 한편으로 편향적으로 왔던 것을 금방 잡을 수가 있을까? 더구나 야당이 지금 엄청 다수 야당이 있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적인 시도 개정 시도를 예. 하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가서는 오히려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이동관 특보 같은 사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언론계에서 특히 일부에서 극히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논리를 여권 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김유정 의원 해석 좀 해주세요. 아니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알고 하시는 건가요? 본인이 경향신문 기자를 14년 하다가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인데 소위 진보적인 언론 매체에서 일을 했던 분이 저런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이용호 의원이 적임자예요. 저런 불합리하고 몰상식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방통위 적임자예요. 제가 보니까 방통위원장 가야 될 사람은 나다 이렇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얼마 전 5인회가 있다. 뭔가 의사결정 기구가 지도부에 따로 있다. 이런 얘기로 지금 한번 헛발질하고 또 그거를 본인이 이제 철회하면서 만회해보려고? 예, 예. 철회하고 또 사과까지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만회하기 위한 어떤 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말이 꼬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은 알고 하시는 겁니까, 이용호 의원님? 아니 아무리 만회도 좋고 급하고 그렇다고 해도 합리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방통위원장 어렵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용호 의원 당연히 저거는 궤변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좀 서글픕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저 얘기를 보면서 많이 비웃을 거예요. 오늘 많이 정치가 슬프시네. 희화화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요 멘트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니까 논평할 가치도 없는데 아마 이동관 내정자가요. 아마 저를 찾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으로 이용호 의원 고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폄하를 했고 네. 이거 공개적으로 명예훼손한 거거든요. 사실이든 아니든 둘 다 처벌받으니까요. 이동관 이거는 내정자가 가만 계시면 안 될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양심의 타락 아니냐.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당에 계시다가 이제 저희 당에도 왔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분이 국민의힘에 더 기반이 없기 때문에 더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 수뇌부들한테 지금 더 어필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자신의 양심까지 버려가면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좀 서글픈한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용호 의원 제가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직한 사람은 대통령하기 어렵다. 정직하면 대통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얘기로 하자면은.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서울대 들어갈 수 없다. 뭐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명문학교 가고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지금 다 거꾸로 비틀어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제 우리 한국 정치가 이제 정말 끝까지 오는 거 아니냐, 어디까지 갈지 정말 이제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이용호 의원을 아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예. 그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그 입당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저도 역할을 했고. 곤란하시면 비판 안 하셔도 돼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좀 컨디션이 난조인 것 같아요. 방송에 나가서 5인의 얘기도 하고 그 5인의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통화를 한번 했어요. 아니 그 언론에 이런 게 회자되던데 그랬더니 아니 내년 총선 앞두고 할 얘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결기가 있으시구나 생각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 고위 당직자들의 압박도 있었지만 결국 용산의 압박도 상당히 있었을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오늘 이 얘기는 이동관 그 지금 특보죠. 예. 특보를 전 국민한테 이분은 비합리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으며 비상식적인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은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본인의 의도는 지금 언론 환경이 여러 가지 힘드니까 자기 딴에 도와주려고 하는 이동관 얘기죠. 같은 사람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한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뭐가 결과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되겠어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거 거죠. 보기에는 말은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 못 가게 사람을, 만드는 일이 예. 된 게 아닌가 이런 아니 생각이 역으로 듭니다. 생각을 해보면 총선 앞두고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기를 가졌고 그래서 5인의 얘기를 했다면 이제 5인회로 한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런 사람 안 된다라는 거를 제대로 어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결기라면. 이 특보 같은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 언론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사람이 가야 한다고 여권 내에서는 보고 있다. 장유미 변호사, 네. 저 기자 되려면 국어 시험 같은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5인회 할 때 그 발언이 나왔던 현장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땜빵으로 CBS 라디오를 가서 5인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눈이 번뜩 띄어가지고 막 MC도 그 앵커도 이게 용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 어쩐다 했는데 정말 그때는 결기 있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당내 민주주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취지로 굉장히 결기 있게 얘기하고 제가 받은 인상은 당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분이시구나. 그리고 제가 받은 인상은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저는 이분이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진실?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는 그 진실인 겁니다. 이동관이 가야 지금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KBS, MBC 다 민주노총이야. 그 민주노총 방송이야. 저희가요, 저도 기자할 때 노조가입 뭐 엄청 고민하고 하지 않습니다. 다 선배들이 하고 하니까. 근데 방송국은 다 민주노총 산하에 있어요. 근데 너 민주노총 방송하고 있어 라고 단죄하고 보고서에도 무슨 아나운서를 지칭할 때도 민주노총 아나운서라고 돼 있어서 저는 그 언론 분별 그 국민의힘에서 만든 문건을 보고 그 아나운서 분이 민주노총에서 무슨 활동을 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장악을 전혀 숨기지 않는다. 그 의도를 그게 하나가 굉장히 무섭고 이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구나. 이중잣대.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방심위원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 이거는 민주당 추천 몫이 있고 국민의힘 추천 몫이 있어서 그래요.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임명을 안 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비토를 계속 놨습니다. 이유는 편향적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방송통신위원장, 수장 자리에는 편향이 있고 합리성을 결여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게 이게 거의 막말 수준에 가까운 인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동관 사실상 내정자죠. 임명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버티는 걸 보니까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 방송 생태계를 얼마나 무너뜨릴지 정말 걱정됩니다. DJAO님, 어매님이시죠. 오늘 우리 정치본색 직관하러 오셨는데
이동관이 비상식적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셈이죠. 엉겅퀴님, 상식 잡기를 포기하세요, 앵커님. 아, 정말 서글픈 얘기입니다. 상식이 포기해야 될까요? 아, 상식을 찾아야죠. 포기하면 안 되죠. 아, 그럼요. 국민들을 예.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언론이 해야 되지만 언론이 제대로 못한다면 스픽스의 백운기의 정치 범색이라도 앞장서서 해야죠.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동관 특보를 굳이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 특보가 과거에 2명 있을 때 김한길 이제 특보하고 이동관 특보가 계셨는데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저런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른바 당내 이준석 사태가 났을 때 김한길 당시 특보는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안고 같이 가야 된다는 취지의 그 논리를 펴는 거고, 이동관 특보는 그 반대의 논리,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편 것 같은데, 과거에 그 MB 때를 한번 봐보세요. MB 때 보면 사실 친박계의 공천 때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완전 예. 배제의 정치에 그 단련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지금 현재의 언론 환경에 이동관 같은 사람을 넣어야 어찌됐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 언론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저돌적으로 뭔가를 해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 의원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인 이동관이 가야 언론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근데 이동관 특보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셈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논란이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그러면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일단은 마땅하다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그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합리적이 아니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우리가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녀 학폭 문제만 해도 이거는 웬만한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사람은 아이고 청문회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일단 그 멘탈도 나는 참 이해가 안 되거니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MB 시절에 그야말로 공영방송 장악하는 과정에서 언론자유 침해 논란 빚었고 또 본인이요 과거에 그 극우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뭐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론관이 편향되어 있는가를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언론 환경 준비하고 방송통신 정책을 펴는 최고 책임자로 앉히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식적이냐 이거예요. 이동관 특보가 본인이 직접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보수를 떠받쳤던 몇 개의 그 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어쨌든 밉든 굽든 보수 언론, 그죠? 그렇죠. 제일 큰 그 다음이 바로 재계, 전경련을 중심으로. 그렇죠. 예. 진보 정권이 와도 무슨 뭐 재계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고 예. 건드린들 그 사람들이 꿋꿋한 저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전경련, 경총. 그렇죠. 전경련이 또 그다음에 특히나 사실은 공무원 조직. 그렇죠. 군인, 예. 경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죠. 예.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보수를 지탱하는 틀들이 물론 이제 이 말 들으면 또 보수 언론에서 우리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섭섭하게 살지 모르지만 과거보다는 이 컨트롤이 더 심해지고 또 종편 그 제허가를 무기로 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예. 솔직히 눈치 보는 거 사실이거든요. 눈치 보죠. 그러니까 지상파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예. 뭐 그건 저 보수파에 제대로 된 분들은 아예 저 지상파 방송 안 보니까 신의 한 수 보지. 어? 장희매 변호사, 네.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뭐 보수 이렇게 막 모아주고
뭐 그렇게 하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기자 시절에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했던 워딩이 머릿속을 스치는데 좀 부적절하니까 직접 옮기지는 않을 텐데요. 언론에 대해서 대단히 그러니까 밉든 곱든 보수 언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본인들의 전적인 지지를 하지 않으면 밉다는 거예요. 더 격한 표현을 그 자리에서 쓰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단히 왜곡돼 있죠. 언론은 정권을 편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견제하고요. 비판하고 감시하는 곳이에요. 본인이 평생 언론인으로 살았으면 언론의 명분, 어떤 기조가 무엇인지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자 생활을 했길래 언론은 외압에 하라는 대로 탁탁 쳐서 줄기를 갈라주고 물줄기를 달리 흐름을 가져가면은 바뀌어야 하는 곳. 그리고 그런 부분을 본인의 치적으로 언론이랑 인터뷰도 했었어요. 홍보수석에서 내려온 다음에 기능적인 역할을 본인이 했었다고. 언론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려고 했을 때 자기가 탁탁 쳤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방송, 통신 업무를 보는 수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들 학폭,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서 정말 100번 양보하더라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나오는 그 태도가 공직 수행에는 너무 결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4명이에요. 아이들이 쓴 그 문서 다 자필로 썼던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거 사인이 없네, 믿을 수 없다. 보통 어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한 명이랑 화해했다? 한 명이랑 화해하면 끝입니까? 나머지 3명 어떻게 할 건데요? 본인은 언론을 장악한 적이 없다? 국정원에서 문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왜? 국정원 문건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수신인이, 홍보수석, 이동관 씨. 그런데 언론에 대한 통제 의도 없었습니까? 나 통제해야 되니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어도 난 그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그 의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용인하는 그 태도,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 뭐 학폭 문제는 청문회 같은 데서 그걸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니까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저런 발언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할 때 프레지던시, 대통령 자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우선은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살을 보태면은 정순신 사태 때도 학폭 관련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이용했는데도 아버지가 법조인이라는 이유로도 국민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반발했거든요. 이분은 이제 화해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고위직일 때 학교에다가 전화한 것만으로도, 자기 아들 문제로 전화한 것만으로도 이분은 고위공직자로서는 아예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지금 뭐 프레지던시 말씀하시는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방통위원 후보로 최민희 의원 같은 분을 저는 추천했다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서로 뭐 그냥 막가자는 얘기지, 뭐 서로가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그러면 방통위원장은 더 합리적인 사람을 보내서 최민희 의원을 견제를 해야죠. 근데 이것은 최민희 의원이나 민주당이 더 편향되게 하니까 우리는 더 센 편향을 갖고 와서 더 장악할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힘을 가진 사람이 먼저 무기를 내려놔야 민주당도 내려놓는 겁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인사가 만사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 제가 생각나는 분들 좀 말씀드리면, 일단 법무부 장관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한동훈, 오른팔 중에 오른팔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너무 민주당하고 매일 싸우고 있잖아요. 유병호, 이 감사원 사무총장도 뭐 편향성에 대해서는 뭐 수석하고 문자 주고받고 다 알고요. 김문수, 뭐 거리 나와가지고 뭐 거의 국민들과는 완전히 괴리된 그 극우적인 인식을 갖다가 했던 분을 경산호 위원장 아직도 보냈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보내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별명을 제가 하나 붙여드렸어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포대라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에서 제가 정포대라 그래서 정포대.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쯤 가잖아요. 이거 정말 막 가자는 거고, 국포대요, 국포대. 국가를 포기한 대통령 아닙니까? 저는 인사가 만사인데 대통령이 인사를 이런 방통이나 감사원이나 법무부나 검찰이나 국민의 신뢰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력은 5년짜리고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지만은 이 권력기관들이나 방통이나 감사원은
평생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관들을 자기 임기 동안에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다? 이거 이제 국포대예요. 국가를 포기한 대통령 되는 겁니다. 이제 국정 운영이 저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전 굉장히 우려스럽게 내다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신인규 변호사 국바세 대표시잖아요. 아니 국바세 활동하시잖아요. 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좀 넓히실 생각 없습니까?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총회를 이번 달 말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만 바로 세워서는 나라가 불가능하다 해서 제가 정바세로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을 해놨습니다. 정치 바로 세우기. 뭐 정당 바로 세우기라든지 예. 정치 바로 세우기로 해서 아니 국바세로 하되 국가 바로 세우기 뭐 이런 운동. 그것도 좋고요. 근데 국바세 이러면 너무 이제 또 국민의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조금은 한국 사회 전체를 좀 걱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국민의힘 이름 바꿀지 몰라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뭔가 정당 바로 세우기라든지 뭔가 이런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포괄적인 틀에서 운동을 해볼까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신은기 변호사 말씀 들으니까 뭐 좀 올라오는 거 없으십니까? 뭉클하죠. 예. 근데 현실은 또 엄연한 상황이라서 그 정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또 좌절이 많았고요. 지금도 뭐 이른바 그 제3지대이라고 해서 뭐 무소속 그 무당층 이쪽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 스픽스 정치본색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힘을 좀 모아주셔야 그 힘으로 사실 조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저 신인규 변호사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근데 그 이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좀 보태려고 합니다. 젊을 때 이상적이지 않으면 언제 이상적이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 정말 저는 신은규 변호사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김유정 의원도 이제 좀 연세가 되신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었죠. 정치에. 네. 최연소 됐을 때 18대 됐을 때 국회의원이셨잖아요. 예, 민주당 최연소였거든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민주당 먹여 살린다는 얘기도 지금도 들었고요. 분위기는 최연소세요. 근데 김유정 의원님 계실 때는 정말 스타 의원이셨고 그렇죠. 정말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계시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당시에 기자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짱이었는지 정말 지금 훈민정음 가지고 표현이 잘 안 돼요. 영어로 표현을 해주시죠. 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왜 그 표현을 썼냐면 이게 뭐람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로는 더 이상 형언할 말이 없다. 그냥 몽둥이가 약이다. 몽둥이도 안 들으면 철근을 감아서 한번 만들어봐야겠어요. 철근 멍둥이. 여러 번 감기시는 오늘 김철근 실장님. 이게 뭐람님 오늘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의 글로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어 선크림 아이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참 상식에 어긋나는 사례들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대한민국 상식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서청 군수가 천공 의전한 거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도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보석해서 나와서 업무 보겠다고 하는 용산구청장 이동관 이용호 의원 넘버 5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1위 발표하죠.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에서 기준에 맞춰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오염수를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제 국회 장면 한번 먼저 보십시다. 독주돌리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알프스를 통해서 거르지 못한 이런 그 고독성의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 배가량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데이터가 아니 지금 독주돌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틀림없이 IAEA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해로운 0.1밀리 아니 왜 이렇게 그 일본 편을 듭니까? 1밀리세버트의 안에 들어가는 일본 총리입니까? 겁니다.
일본 총리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난 일본 의원님이 도쿄 등록이 의원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자, 아니 저보고 의견을 물으면서 의견을 답변했더니 일본 총리다. 아니 그런 그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질문하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예의 이런 거를 떠나서 기준에 맞춰서 방류한다면 오염수를 마시겠다.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한덕수 총리가 오염수를 마신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류를 한다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뭐 일본 총리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금 애려 화를 내고 있잖아요. 의원이 질문을 하면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죠. 대한민국 총리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이 또 한 번 지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요. 우리 어민들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국민의 건강권, 미래 세대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우리 어민들이 왜 정부랑 싸워야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하고 싸워줘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이 문제는. 정말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시찰단인지 뭐 관람단인지 다녀온 다음에 지금 제대로 된 결과 발표도 못했습니다만은 자료 요청을 해놓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자료 받았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자료를 일본에서 줬다는 얘기도 없고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계속 앵무새처럼 IAEA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야죠. IAEA가 향후 미칠 인류에 미칠 어떤 영향이랄지 생태계 환경에 미칠 영향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관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고 아직 방류 전인데도 일본 앞바다에서 세슘 180배 기준치를 웃도는 그런 우럭이 발견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려를 하는 건데 지금 그물 쳐놨다는 거잖아요. 못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오히려 더 분노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결기를 보여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저런 시답지 않은 답변을 해가면서 의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나 얘기 못한다. 외려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화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총리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더 잘할 것이다. 정치 처부인 대통령의 어떤 보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총리가 한술 더 뜨고 있어요. 핫라떼님이요. 지금 마트의 소금 품귀 현상 심각합니다. 내 좀 살자님 천일염 20kg고 10,000원이 올랐어요. 10,000원 더 올랐다고 그러던데요. 요즘 천일염 사재기도 하고 아주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근데 장유미 변호사, 네. 난 참 궁금한 게요. 일본 총리나 일본 장관 또 일본의 어떤 높은 사람들이 내가 후쿠시마 오염수 마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못 왜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마시겠다고 해주는 더 거예요? 오버하는 거죠. 저는 저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일본 총리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총리는 절대로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점검하겠다고 이야기해야죠. 짚어주신 대로요. 일본 해역에서 기준치의 무려 180배에 노출되어 있는 우럭이 잡혔습니다. 수산물 한국인 밥상에 안 올라올 거라고 해서 국민 불안이 불식될까요? 그리고 IAEA 계속 하시는데요.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그 도쿄 전력이 오염수 아니다. 처리수고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이 물을 퍼가지고 실험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일본 의회에서 뭘 지적했는 줄 아세요? 세슘은 기본적으로 무겁습니다. 바다 밑에 가라앉는 거죠. 이걸 제대로 섞어서 이 샘플링을 제대로 했는지 물었더니 도쿄전력이 그러지 못했다고 해요. 가라앉은 세슘 없는 윗물을 떠서 수치를 냈거든요. 기본적으로 과학의 영역입니다.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괴담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요. 과학계에서도 이론이 계속 노출되고 있잖아요. 확인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켜줘야 되는 게 역할 아닙니까? 그게 숙제 아니에요? 오히려 물을 먹겠다니요. 본인이 마셔가지고 그게 무슨 해결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질문이 물을 마시겠냐는 거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인 답변을 하는 건 총리의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일본을 엄호해 줍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은 머리에 안중에도 없나요? 일본과의 관계만
머릿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얻어왔던 이득은 있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크게 양보했을 거면 반대급부라도 관철시켰어야죠. 뭘 얻어왔습니까? 윤석열 정부. 왜 양보만 하는 겁니까? 본인이 일본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부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내가 그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우리 국민들 수준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이면 오염수 방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하면 왜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명을 제대로 수치나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마시겠습니다. 마시라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따라서 마시냐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당장 이제 소금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백송이님, 28,000원짜리가 6만 원으로 올랐어요. 정말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대체로 그런가 봐요. 청주 길량맘님, 3만 원에 사놨는데 지금은 8만 원. 눈팅님, 제가 어제 살 때 6만 5천 원에 샀어요. 기차로님, 이렇게 해서 소금 10만 원대 가면 올겨울 김장 못 담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당장 주부들이 체감하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오이지 많이 담그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접시 마트 가면 팔고 이런데 시장 가도 있고. 그런데 소금 필요하잖아요. 당장 소금가 오른 거를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주부들이. 그래서 모든 문제가 도미노처럼 연동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만 너무 한가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적어도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 이전한다고 할 때 대통령이 기억나시죠? PPT 직접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긴 이렇고 여긴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옮긴다. 그 정도로 뭔가 확실한 수치와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셔도 우리가 안심을 할까 말까인데 방류를 한다고 하면 아무 설명 없이 IAEA만 반복한다고 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일본 사람들도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나서가지고 마실 수 있다고 하냐고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식의 끝판왕이라니까요.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 보면서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을 정말 못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너무 일을 못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위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방주사를 하나 맞아도요. 어른들은 가면은 찔러라 이러고 그냥 찌르고 맞고 애기들은 주사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막 기겁을 합니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위기를 인지하는 감수성이 다른 거거든요.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도 이거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님은 후쿠시마 오염수 그냥 뿌려도 된다. 뭐 해류가 돌고 오는데 10년 걸린다는데 별 문제 없다. 근데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은요. 해류가 몇 번 돌 거 아닙니까? 문제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서 뿌리자는 것이고 지금도 이것을 갖다가 마실 수 있냐 없냐 논쟁으로 지금 민주당도 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지금 질문도 틀리고 답도 틀린 거예요. 안전한 절차를 거쳐서 왜 방류하지 않느냐, 왜 항의하지 않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데 계속 마실 수 있냐 없냐, 일본 총리냐 마냐. 제가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게요. 한덕수 총리가 올해 74세시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63세세요. 6070 정치거든요. 전 6070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사회 전 못 끌고 간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저는 제가 30대지만요. 30대와 40대가 이제 주류를 견인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저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고 일 못할 거면 일 그만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라가 아니라 차에는 타시되 운전대는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는요. 지금 인구 위기가요. 아마 우리 백앵커님 시험 보실 때는 뭐 수능 같은 거 보실 때 학력고사 아마 120만 보셨을 건데요. 저 때는 66만이 봤고요. 지금은 20만이 본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때는 예비고사. 학력고사도 아니 어쨌든 확실한 건 100만이 넘었을 겁니다. 그건 확실한데 지금 20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60만 세대거든요. 저 수능 봤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 만에 지금 20만 떨어졌는데요. 이거 이제 앞으로 5년만 지나잖아요. 이제 10만 명이고 이제 인구가 없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나이브하고 일 못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리드한다라는 것이 국회에서도 계속 그 비생산적인 말장난과 말꼬리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저는 매우 답답하고 솔직히 좀 화도 납니다. 네. 화 나지요. 또 뭐 프랑스, 베트남 간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거기 가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그랬던가요? 네. 뭐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 스트레스 쌓이면 밖에 나가나요? 여행 갔다 와서 우리한테 푸는 건가요? 앵글로 와이님이 아까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 말씀 같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몇 년만 살고 끝납니까? 소금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소금 사서 될 일이 아니고 방류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걱정 안 하게 뭘 해줘야죠. 그런 것은 보여주지도 않고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세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국민들이 따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가? 도대체 국민 수준을 뭘로 보는가? 이미 국민 수준은 그걸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손흥민 선수 유럽에서 득점왕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지금 조기 축구 수준으로 축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아니 같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는 얘기를 해줘야죠. 총리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이거 마시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잖아요. 반대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안심하십시오라고 정말 확실한 뭔가 해결책이나 대책을 내놓든지 아니면 같이 우려하고 있는데 일본에 이렇게 좀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든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금을 마시겠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오늘 몰상식 시리즈 넘버 5 뭐 이렇게 빅5 꼽아봤는데 되게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1위 뭐 뽑고 그러던데 시간이 다 돼서 못 뽑겠네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용호 의원 발언을 1위로 꼽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요. 5명은 다 평가할 그게 없고요. 1위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다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는 게 맞다. 공동 1위 줍시다. 예. 자, 여러분 오늘도 참 상식이 무너지는 현장 한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식을 회복해야죠.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고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백운계 정치본색 함께 하시면서 그런 세상 만들어 가보십시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철근 실장, 김유정 의원, 장윤모 변호사, 신은기 변호사 다음 주 수요일 기다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김종대 의원과 함께하는 김종대 레이더 기다리고 계셨죠? 24시간 있는 진실의 레이더 곧 등장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광고 보시고요. 네, 김종대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가지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얘기를 막 하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피인물로 추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쉽게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참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고성능 레이더가 이제 가동되었습니다. 예. 예. 그 제가 보는 거는 지난주에 싱하이밍 대사에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문제 발언이 있고 나서 9일날 상황입니다. 예. 이때 4개 그 정부 학술기관 공동주최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조태용 안보실장하고 김태효 1차장이 나와요.
근데 조태용은 이제 기조연설, 그다음에 오찬 기조연설은 김태효 1차장 이렇게 나눠서 2번 발언이 나왔는데 이때 중국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걸 면밀하게 보면 굉장히 애둘러 중국을 비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당히 어떤 좋은 긍정적 언어가 동원이 됩니다. 한중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돼야 되고 상호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중국이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조치는 외교부가 할 거다. 근데 오찬에 나온 김태효 1차장이 하나 걸리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조태용 안보실장하고 톤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이제 외교부가 알아서 대응하는 거다 해가지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했어요. 거기서 이제 비슷한 의사가 전달이 됐고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상황은 뭐냐 하면은 이번 사태 대응은 외교부가 주축이 돼서 한다. 예. 대통령실은 일단은 직접적인 충돌은 피한다. 그래서 거리를 둔다. 이거였거든요. 예. 자, 이게 외교 프로토콜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상황은 뭡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무회의에 모두 발언을 하는데 여태까지 나온 정보 관계자 말 중에 가장 셌어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싱하이밍 대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한국 국민이 불쾌해야 한다 그랬고 그러는데 이제 전원으로 기사가 실렸는데 이 대목이 심각한데 위안 스카이 얘기가 나와요. 그 청나라에서 이제 조선 보고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고 그 사실상 섭정을 하다시피 했던 청나라의 그 위안 스카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김태효 차장이 했던 말 중에 한 가지 걸리는 대목이 있다 그런 건 뭐냐면은 요런 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는 자체 기술 개발 못하고 남의 거 훔치거나 베끼기만 한다. 할 수 있는 말 다 나왔네. 중국이라고는 지칭을 안 했지만 이게 김태효 차장이 할 수 있는 최고치였어요. 거기서도 중국은 뺐다고 그랬는데 어제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중국을 두들겨 패버리겠다는 일종의 도끼.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유심히 보는 대목은 뭐냐면은 이틀 전에 국내 언론에서 일제히 싱하이밍 대사가 울릉도 초호화와 숙박시설에서 국내 기업으로부터 숙박 접대를 받았다. 이게 하루에 1,000만 원짜리다. 하루에 1,000만 원짜리 방이 있습니까? 아니, 저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렇대요 그냥. 세상에 그런 숙박시설이 글쎄 울릉도에서 하루에 1,000만 원씩 주고 누가 잠을 자나 궁금합니다. 그러는데 이 기사와 대통령 발언이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 기사가 보면은 언론 취재 기사가 아니에요. 그냥 알려졌다 해요. 정보 관계자나 뭐 익명의 관계자도 아니야. 그냥 알려졌다 해요. 그냥 알려졌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보니까 대통령이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재구성해 보면은 어제 발언은 중국 니까지 꽤 먼데 청나라 시절인 줄 알고 우리한테 조공이나 받고 간섭이나 하던 그런 나라로 생각해. 이게 첫 번째 메시지요.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내정 간섭이나 해. 두 번째, 김태효 말하고 같이 엮어서 보는데 중국이 얼마나 한심한 나라인지 알려주마. 그리고 싱하이밍이 뭔 짓 하고 다녔냐? 접대나 받고 다녔어. 니들 자체 기술 개발도 못해. 남의 거 베꼈잖아. 아니, 우린 옛날에 외국 기술 안 베꼈습니까? 지금도 베끼고 있어요. 그 일전에 발사한 한국형 누리호가 한국형 발사체라는데 그 러시아 액체 로켓 역설계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형 발사체도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도 베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조롱, 그러면서 네가 뭔데, 니네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이것도 알려주겠어.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그 특이한 사고가 나오는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도 중국을 이렇게 안 다루거든요. 제가 보기엔 일종의 소영웅주의 심리가 발동이 됐다 이겁니다. 서방 사회에서 중국하고 맞짱 뜬 지도자.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사고인데 첫 번째 소영웅주의, 두 번째는 결단주의 정치 철학이에요. 이게 이제 나치즘이 흔히 얘기하는 어떤 히틀러의 어떤 결단주의. 이러면서 지도자의 결심 이런 거에 치중해. 지난번 일본하고 관계 정상화한다 그럴 때도 다 청와대 참모들이나 외교부가 강제징용 일방적 해법을 신중히 해야 된다 그럴 때 윤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때 대국적 결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의 어떤 행태를 봤을 때
저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신중한 외교는 무슨 신중한 외교야? 내가 직접 나서서 두들겨 패주겠어. 정확히 얘기해. 이제 중국의 속국 아니야. 우리 내정 간섭, 중국이 어떤 놈인데 네가 뭔데 내정 간섭이야. 그러면서 곧 저기 이제 뭐 쇠락할 나라, 망할 나라가 이런 식의 말투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 그 로이터 통신 말투보다 훨씬 셉니다 이게. 로이터는 뭐였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그 대만에서 표현보다? 반대한다고 예. 그랬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영웅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대영웅 될 기회가 있었잖아요. 예. 미국하고 맞짱 뜰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도를 넘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식이 공유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끈하고 온갖 할 수 있는 언사를 다 나오는데 지난번에 미국 도청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뭐 친군이 어쩌니 그런 얘기했다가 미국 앵커한테 그 창피까지 샀잖아요. 마이 부님이 미국은 도청해도 가랭이 사이로 기면서 왜 저래? 이렇게 지금 글을 주시는데 자 오늘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한번 그 의도를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왜 소영웅주의라고 보셨다고 하면 대영웅이 될 수도 있었던 미국과의 찬스에서는 꼬랑지를 내리고 네.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오히려 지금 중국하고 한판 붙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싱하이밍도 잘 걸렸다. 이런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거기에다 이재명 대표까지 싸잡아서 뭉뚱그려서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타 그림입니까? 쌍피라? 일타 쌍피죠.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그림 어디 있어요?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선동만 하면 이재명 골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다가 딱 한 가지 재편대는데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저기 일종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미국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하나의 또 다른 사고 방식이 존재해요. 어떤 그 정치적 이원론의 세계예요. 여기에 도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나라와 독재의 나라, 그 다음에 그 규칙을 지키는 나라와 규칙을 어기는 나라, 그 다음에 앞으로 지속 번영할 나라와 곧 망할 나라. 이런 식의 어떤 이원적 세계관이거든요. 이원적 세계관에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개입하는 사고가 뭐냐면 숙명론입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미중은 곧 충돌한다. 대만에선 전쟁이 곧 일어난다. 이건 어떤 전쟁 불가피론, 하나의 숙명론. 그러니까 이원론과 숙명론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의 세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자기들이 만든 자유의 세계이자 하나의 판타지입니다. 환각이에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잘 걸린 겁니다. 이번에. 두들겨 팰 수 있는 기회만 노렸는데 잘 걸렸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사실은 중국 대사 추방한다, 뭐 중국 대사관 압수수색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뭐 추방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신원식 의원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까지 설마 하겠느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보면 국민들이 매우 불쾌하고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뭐 그다음에 위안스카 얘기까지 나왔다면 만약에 지금 뭐 외교적 용어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적 기피 인물이죠. 이렇게 해서 추방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교 단절입니다. 국교 단절까지 갑니까? 국교 단절은 아니라도 국교 중단 내지는 단절 상태인데 사실은 지금 반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심정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건데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여당에서 그 추방 얘기까지 나오고 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이번 주 하반기부터 늦어도 다음 주쯤이면은 반중 혐오 기사들 쏟아질 거예요. 그동안에 이미 비축해 놓은 거 많아요. 뭐 중국의 행태, 뭐 또 어떤 그 짝퉁, 뭐 또 어떤 중국의 일방주의, 인권, 뭐 별의별 거 다 나올 겁니다. 별의별 거 다 나올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정보기관이 일단 언론은 그거 당 모의죽이라 그래. 하나씩 뿌려주는 거. 기사거리 뿌려. 한동훈 장관의 주특기예요. 그러면 식으로 해가지고 첫째 반중 혐오 선동. 두 번째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중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속국이 아니라 맞섰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을 상대한 행태를 똑같이 중국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보수는 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저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례는 많이 봤지만은 과거의 보수가 중국에 대해서 그러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오히려 중국 중시여서 문제였지. 이명박 대통령 G20 때 후진타워 안 온다고 그거 초청하느라고 그렇게 공들이고 박근혜 대통령 천안문 막루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보수는 중국 중시 전략이었는데 이번에는 북한을 상대로 하던 정치 외교 행태를 중국에다가 구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은 똑같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둘 다 앞으로 망할 나라예요. 이게 제가 말을 거칠게 한다고 지금 생각하지만 이게 이 정부 국가 엘리트들에게 내장된 근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 사상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거기에 숙명론까지 들어왔다. 이게 투키디데스 함정론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충돌 불가피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된 이미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아니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외교부가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해? 내가 직접 두들겨 패줄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그 근본주의자의 꼭지점에 가장 이데올로그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이건 제가 현실이 이렇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수순은 이제 그 선동입니다. 그러니까 반일 캠페인이 일어날 법했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그러나 이걸 다 덮어버리죠. 그 악마의 위치를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론이 관리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끼워 넣기 때문에 이게 총선 전략으로 잘하면 되는지 여기에서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먹히면은 이거 총선 전략으로 확실히 이제 안착이 되는 것이죠. 글쎄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까? 국민들 걱정은 도대체 안중에 있는가? 한번 생각이 되고. 여름 실언님이요. 천공 예언한 게 있어요. 2025년에 통일된다고요. 사실 오늘 천공 얘기도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얘기 또. 아니 오늘 우리가 천공 문제를 앞에서 다뤘어요. 혹시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충남 서천에 군수하고 밥 먹는 거. 갔는데 군수하고 밥은 경찰 먹은 고위 관계자 옆에 앉아 있고. 근데 그 군수가 천공이 누군지 몰랐대요. 천공이 누군지 모르고 주민이 와가지고 천공이란 분이 오셨는데 차 한잔 하자입니다 해서 만났대요. 네. 말이 됩니까? 저 경찰에도 할 얘기가 있어요. 그 옆에 제가 앉은 경찰 고위 관계자가 더 눈에 띄어요. 예. 제가 지금 누굽니까? 제가 천공 사건으로 피고발인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고발당한 지가 12월 5일 날 당했으니까 지금 물경 6개월이 넘었어요. 아직도 경찰이 천공 조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올수도비입니다,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 똑같아요. 그런데 별건으로 애꿎은 사람들 압수수색 당하고 털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 지금 뭐 고발당하고 압수수색 당한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이렇게 큰 사건인데 천공만 조사를 안 받았어. 육군 참모총장도 조사받았어. 육군 부사관도 조사받았어요. 천공만 안 받았어요. 이 사건의 모든 열쇠는 다 천공이 쥐고 있는데. 그런데 경찰의 고위 간부가 그 옆에 왜 앉아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사건의 공정성을 비춰봐더라도 말이요. 경찰 그 뭐 소장하고 옆에서 밥 먹을 정도의 저런 위인인데. 소장은 아니고 뭐 간부입니다만은. 네. 근데 그 사건의 핵심이 천공이 관저 짓는데 현장에 갔냐 안 갔냐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핵심 인물부터 조사를 하는 게 순서지. 당연하지. 그 사람도 조사를 안 한다면 그 조사 안 했어요. 결과를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과 자체를 수사 종결을 못 하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근데 뭐 CCTV 확인 결과 뭐 또 핸드폰 확인 결과 없다 이렇게는 나왔잖아요. 아니 그게 바로 같다는 증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화 3,000편 분량의 CCTV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 시간대만 찾아내서 검색하면 1시간이면 끝나지 뭐 3,000시간을 보고 그것도 집무실 갔다는 거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건 빼고 관저만 계속 관저만. 집무실은 어디? 아니 육군총장 서울사무소. 거기로 왜 가요? 거기도 갔었죠. 거기도 갔다는 겁니까? 네. 대통령 임시집무실 용도를 받던 것이죠. 임시집무실. 그때 이제 저 국방부 이사 날짜하고 예. 대통령 취임식 날짜하고 보니까 5일이 겹쳐요. 예. 5일은 동궐해야 되는데 이삿짐 나르고 거기서 근무를 해야 돼. 대통령이. 그러니까 의전이나 경호 입장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앞에 국방부 청사 앞에 육군사무소
그 서울 사무소가 있었거든. 예. 그거 잘 꾸며놨거든. 제 얘기는 관저이어 거길 나타난 거다. 그건 수사 대상에서 지금도 빠졌어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제가 스픽스에 작년 12월에 이게 육군 참모총장 증언이라고 내가 육군 참모총장 얘기를 한 겁니까? 그 얘기를 내가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예, 해왔죠. 근데 그거 수사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사 안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영화 몇천 편의 필름 보고 뭐 저 CCTV 화면 보고 휴대폰 분석해서 결과적으로 간 사실이 없다. 이렇게 그 말도 되면 못해요. 그 말도 책임져야 되는 못해요. 거 아닙니까? 김종대 의원이랑 그런 말을 했던 아니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빨리 기소해라 차라리. 그 결론 내리고 나는 또 다른 증인들 다 준비돼 있으니까 나 경찰 수사 못 믿겠다. 나 재판 가서 싸우겠다. 빨리 날 기소해라 그러는데 기소는커녕 경찰 수사도 종결 안 돼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조사는 받으셨고요. 1월에 한 번 한 번 받고 그대로는 부르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그 사이에 별건으로 군사기밀 사건은 이미 뭐 피고발인인 참고인 방첩사 끌려가 다 조사받고 압수수색 받고 그건 또 왜 그래 빨라? 신속하고. 지난번에 그 부 대변인 누구죠? 부승찬 대변인. 뭐 압수수색도 한 번 당하고 그랬죠. 압수수색 당하고 그 출판사도 압수수색 당하고. 그럼 뭘로 그런 거예요? 군사기밀 누설이라고. 군사기밀 누설이 이런 거예요. 미국 국방장관이 장관회의에서 서욱 장관한테 미래로 가는 동맹이다.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년에 워싱턴으로 장관을 초청하겠다. 이게 군사기밀이래요. 이게. 이런 거 6건을 뽑아가지고. 인사말도 군사기밀이래. 인사말도. 요즘에 아주 뭐 비선 실세라고 그러니까 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관저 뭐 여기 하는데 나타나고 이랬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의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혹을 제기했고 지금 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대통령이 춘천에 무슨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식인가 거기 하는데 나타나고 또 한산 모시 축제 김건희 여사가 갔는데 그 다음 날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그러는 게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이제 궁금해요. 저 아까 패널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과시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그랬을까 싶어서 어떨 것 같습니까? 순천만에도 나타났고 뉴욕에도 나타났고 지금까지 이거 뭐 셀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타날 때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기 과시 수준을 초월해서 권력입니다. 제가 조사를 받아봐서 알아요. 전부 다 모든 어떤 그 기능들이 천공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호받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 사람은 보호받고 있어요.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리고. 그 하다못해서 저기 용산의 대통령실 정무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써도 안 되는 금기 사항이 김건희, 천공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건 거명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고서는 쓰지도 못해요.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초월적 권력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보통 경남 합천에 내려가 있는데 천공이 평소에는 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하동 마을에 있죠. 하동 그 왜 최참판댁 문화재 그 토지에 나오는 그 옆에다가 냈죠 건물을. 자기 뭐 종교 시설 같은 게 있습니까? 거기에 그 3층 건물인가 뭐 하나를 매입을 하고 그 인근에 전답을 일부 샀어요. 거기서 이제 그 원래 계획은 한국차 세계화 운동본부를 차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그 얘기가 쑥 들어가고 인근에 그 진주에 경상국립대가 있어요. 그 교수들 그 하동으로 다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병풍 세워 사진 찍고 뭐 인근은 난리도 아니에요. 그 불려간 교수들 내가 몇 명 만났거든요. 가면은 30분간 만나주고 사진 찍고 뭐 이러는 건데 그리고 지금은 저기 천공의 정법 시대는 국내 종교가 아니라 글로벌한 종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프리카 사업, 중동 사업, 그다음에 이제 해외로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맥락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와중에 그 제 건으로 기자들이 천공을 가장 많이 찾아갔거든요. 예. 막 그 기습 취재를 해요. 막 이렇게 들이대는데 안 가셨으면 안 가셨다고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시라. 경찰 조사는 왜 안 받으시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천공은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나 관저에 안 갔다. 예. 이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도 안 받는다.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이는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다. 이거 그러면 뭡니까 이게? 저기 자기들이 명예훼손 당했다고 날 고발해놓고 자기들이 모른다 그러면은 이게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리가 없지. 이 상태로 끄는 거지. 뭉개는 당연히 명예훼손이 네. 되려면 간 일이 없는데 갔다고 하니 명예가 네. 훼손됐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고 말이 되고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고발해서 또 압수수색해서 또 주변까지 다 털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할 수 없는 필설로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까지 갔어요. 지금도 현역 근무 중인 중령 대령들 방첩사에서 불러들이고 내일 모레 진급 심사받아야 되는 장교들 불러들이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제가 밝힐 수 없는 피해까지 해가지고 이게 나비 효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외신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영국 언론, 중동 언론, 미국 언론, 뭐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세계적 뉴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도 세계적 인물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랬는데 이게 이 정도가 됐는데도 떳떳하게 나와서 공개적인 입장 발표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명예훼손 당했던 당사자가 저라고 있어요. 저라고. 그래놓고 고발만 걸어놓고 그걸로 별건으로 쳐가지고 제가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어디 공직 한 자리 끄트머리라도 맡았더라면 지금쯤 아마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 지금쯤 아마 그 사무실까지 다 털었을 거예요. 그 직원들 괴롭히고. 다행히 난 문재인 정부에 아무 빚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로 놔두고 다른 놈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이 그거거든요. 왜 나타나는 게 겹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저게 바로 관저에 뭐 나타났네 안 했니 그 맥락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순천만이니 춘천이니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똑같은 결정을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예.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도 언론에 많이 부각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때 뉴스토마토의 특종 중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 그때 그 정경련에 천공 측에서 그 천공 스승이 멕시코 난민 수용소를 우리나라 기업 돈으로 짓겠다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경련에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 오기 전에 결정해야 된다고. 그리고 용산에는 내가 말해놨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일종의 대국 외교를 하는 양반이요. 대국 외교. 국내외를 넘나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형 행사가 있을 때 안 놓칩니다. 절대로. 자기가 그 눈여겨봐하고 찍어뒀던 거 안 놓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는 그런 중요한 VIP 행사 일정이 어떻게 일개 천공한테 다 이렇게 공유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등장하고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궁금한 부분인데 이거는 언젠가 다 밝혀지고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요. 정말 궁금한 것은 왜 그러면 나타나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VIP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내가 가면 미리 그쪽에 있는 나쁜 기운을 다 몸으로 이렇게 뭐 피하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인 것인지 뭐 들으신 얘기가 있는가 아니 궁금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말은 그분의 그 행태와 말은 본인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정법 시대의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종의 내재적 접근법. 천공의 논리로 천공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본인의 선포한 시대는 정법 시대 아닙니까? 정법이 통치하는 세계. 그런 어떤 새로운 광명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길을 다스려야 된다. 용산으로 집무실이나 관저가 이전한 것도 용산 시대에도 그 용의 기운이라는 맥락에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자기가 보는 풍수지리와 역술과 그런 걸 통한 어떤 그 길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일종의 어떤 그 하늘의 메신저인 거죠. 이분이 하늘의 메신저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야 신자들이 몰려오고 저기 뭐냐 강의 수업료 70만 원씩 받고 수백 명 강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질량적으로 높인다. 질량적으로 그 기운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정법 사상이란 말이에요. 아, 이게 그런 큰 뜻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일베 사냥꾼님이요. 답답하십니다. 김종대 의원님. 국가 서열 1위를 누가 조사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인식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권력 구조를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면 3당 체제입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건 여당이에요. 그러나 더 센 게 있어요. 무당이에요. 세 번째가 제일 세요. 주당이에요. 이렇게 3당 구성물로 이어진 세 개의 기둥이 떠받친 신전이라 이겁니다. 이 권력이. 오늘 글래무어 화장품은 우리 김종대 의원님 드려야 되겠는데. 여당, 무당, 주당.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천공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우리 김종대 의원께 여쭤봤는데 언제 천공 특집 한번 하십시다. 아이고 사실은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예. 이제 새로울 것도 없어요. 아니 저는 오늘 새롭게 많이 들은 게 해가지고.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나중에 지금 준비 중인 게 있는데 진짜 큰 사건 올해 4월에 터진 거 있습니다. 뭐죠? 저기 진짜 무당인데 4월에 오사카에 나타납니다. 요게 사건입니다. 나중에 그 내막 설명드릴게요. 오. 예. 예고편까지. 예, 예고편까지. 천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천공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아, 기대가 되고 네.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여러분 진실과 상식 통하는 세상 언제쯤 만들 수 있을까요? 함께해서 깨어있는 백만정어리 만들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스픽스 글래무어가 함께 드리는 선크림 세트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지금이 구매 찬스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스픽스 구독하시고 또 정치본색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사셨다고 그러던데요. 본인 바르시는 것도 바르시는 거지만 많이 사서 이거 참 좋은 건 제가 보증하니까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서 이거 써보고 스픽스 꼭 구독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좋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자, 김종대 의원과 함께 해봤던 김종대 레이더. 오늘은 중국 우리가 과연 어떻게까지 하려고 이러는가 짚어봤고요. 천공 논란 살펴봤는데 그 사람이 또 누구일지 오늘 무지무지하게 궁금합니다. 다음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백운계 정치본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